최신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전장인 멀티미디어 세상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최신 컴퓨팅 기술이 컴퓨터 및 정보보호 개론의 마지막 주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신 컴퓨팅 기술 가운데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전 강의에서 IT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IT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더 발전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또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전부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겠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1769년 와트에 의한 증기관 발명이 계기가 돼서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동력들의, 기계들의 동력에 의해서 실제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동력화 혁명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패러데이가 발명을 했던 발전기나 에디슨이 발명을 했던 발전소, 그리고 요새 전기자동차 이름이 테슬라라고 나와 있죠.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많이 다뤘다면 테슬라는 이제 교류를 발명했던 사람인데, 테슬라의 교류 발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의 하나의 중요한 혁신적인 기술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이 2차 산업혁명이고요. 이제 3차, 3차하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와 관련된 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 보시면 1946년 애니악 컴퓨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이죠. 알파넷, 최초의 PC라고 하는 1975년 알테어 8800,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PC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1980년 IBM PC의 호환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표준이라고 하는 TCP/IP가 표준으로 채택된 게 1992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WW 웹 서비스가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에 의해서 선이라고 그러죠. 입자물리학연구소에 의해서 개발된 게 1991년입니다. 1995년에 이렇게 알파넷부터 시작됐던 네트워크가 상업화된 원년이 왔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글 검색 엔진이 처음으로 나온 게 1998년입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기반의 웹 2.0의 효시가 되는 사전이 2001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에 USB 메모리가 등장했고, 2002년도에 SNS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인데, 싸이월드가 2000년도에 문을 닫았죠. 17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이 2004년에 나왔고요. 유튜브가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그다음에 아마존의 AWS나 EC2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몇 년부터냐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태여 나눈다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07년도입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의 외부 저장소인 드롭박스가 200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사물 인터넷이 2008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왓츠앱이라는 웹 서비스가, SNS 서비스가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10년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이패드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201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IBM의 왓슨이 제퍼디라는 미국 TV 퀴즈쇼에서 우승을 한 게 2011년도고요. 자, 딥러닝이 성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가운데서 딥러닝이 일반인들한테 상용화되고 본격적으로 쓰인 게 2012년입니다. 이로부터 약 4년 뒤인 구글에서 알파고를 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둑게임 쇼를 벌였고요. 2019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오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2025년에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는 특이점, 영어로는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앞으로 나타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화 혁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ICBM 그리고 AI를 꼽습니다. ICBM, AI. 이 AI가 쉬운 말로 표현할 때 스마트라고 하죠. 똑똑하다. 그래서 스마트 ICBM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ICBM이라는 썼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DNA라고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준말로 바꿨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ICBM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그래서 대륙간, 대륙에서 대륙간,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으로 쏘아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큰 의미를 가졌던 부분들이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을 보시면 여기 스커드 미사일이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500km 날아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1300km, 무수단이 3000km. 자, 3000km만 돼도 일본까지 영향을 주고 괌 근처까지 왔죠. 그러다가 화성 12호, 화성 14호, 화성 15호까지 개발이 됐는데 12호가 4500km, 그다음에 14호가 10,000km, 하와이까지 미국 본토의 절반을 이 미사일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성 15호 대포동 개량형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남북 간의 또는 내지는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 ICBM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기술하고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ICBM이죠. I는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나라 말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C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합니다. B도 빅데이터, M은 모바일. 모바일이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공지능이고요. 또 내지는 스마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ICBM이 I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의 센서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인터넷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센서에 특정한 사물에다가 이제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값을 읽을 수 있죠.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거를 읽고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다른 쪽에 보내죠. 다른 사물 인터넷에 보내거나 아니면 결국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센터에 보내서 그 사물 인터넷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분석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였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물 내지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건강,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맥박이나 뭐 온도 측정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핏핏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애플이나 삼성에서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기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설치를 하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그 다음에 청소기, 텔레비전, 뭐 등등등 설치를 해서 부엌과 거실과 창고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주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아주 똑똑한 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LH공사에서 약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걸 썼는데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층에서 뛰면 밑에 층에서 그 소음을 측정을 해서 특정한 소음 이상이 되면 그 위층에 알람을 울리는 거죠. 자기가 뛰면 뛸수록 뛰는 층이 시끄러워지도록 하는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한 응용으로 볼 수 있고요. 스마트 홈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다음에 컨트리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에너지 부분, 전부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똑똑하게 진행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IoT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 들어왔을 때 사물 인터넷이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펜틀리전트라고 했는데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과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블루투스 같은 것들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특정한 요리를 하면서 이 프라이팬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그게 스마트폰에 연결되면서 뭐 이제는 뒤집으십시오. 몇 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번에 어떤 재료를 넣으십시오. 순서대로 실시간에 의해서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도 사물인터넷의 하나의 응용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라든지 많은 것들이 언제 들어왔고 유효기간이 얼마고 언제 다시 주문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냉장고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체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무게라든지 체지방 같은 거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거울 보시면 실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매장에 있는 옷을 실제로 입어보지 않았는데 입었을 때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피팅룸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들을 줄여주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물인터넷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의뢰 매장 같은 데서 지금 바디메트리라고 해서 이 안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들어있는 남자가 보이시나요? 3차원 스캐너입니다. 3차원 스캔을 쭉 하면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옷들이 지금 이 백화점 안에 어디에 무슨 옷이 있는지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앱을 이용해서 장소까지 이동도 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인터넷이 진정이 되면서 원격지에 있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그게 자동으로 실제 있는 장소까지 영향을 주는 가이드까지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정한 사례인데 이게 미모 베이비라는 실제 상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죠.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침대에도 W 형태로 해서 아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얘가 엎드려 자고 있는지, 보통은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 체온의 상태, 맥박, 호흡 등을 다 센싱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의 응용 상황으로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CBM 중에서 C에 해당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라는 게 보통 구름인데 우리가 인터넷을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선 인터넷.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보시면 구름 있죠.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는 거죠.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컴퓨팅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기계와 이런 것들이 실제 내 옆에 있지 않고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는 우리 한 사람은 휴대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데스크탑, 태블릿 이 정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지원해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 무한한 컴퓨팅 자원을 두고 내가 이동하면서 빠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수도 보시면 집집마다 과거에는 우물도 만들어 놓고 정수장도 만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하죠.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한 다음에 수도관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물을 많이 쓸 때는 요금을 많이 내면 되고 적게 쓸 때는 물을 상수도료를 안 내면 되죠. 자, 이게 보통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유틸리티인데 컴퓨팅 자원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전산실을 두어서 네트워크와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다 사서 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지 않고요. 이렇게 각각의 회사나 장소에 서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바깥쪽에 구축하는 거죠. 바깥쪽에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나는 거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만 해서 필요한 만큼 서버 사용한 양, 네트워크 사용한 양, 뭐 하드디스크 사용량,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같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양들을 돈을 사용한 만큼씩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PC 옆에 많은 서버들을 뒀는데 이 서버가 사라진 거죠. 서버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속망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랩탑이나 뭐 심지어 PC나 이런 데서 접근해서 쓰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시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들어있고 하드웨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MS 오피스에서 오피스 365라는 게 있죠. 그래서 MS 오피스사의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워드 이런 것들을 직접 사서 설치하지 않고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MS 오피스 365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드롭박스라고는 일종의 이제 웹하드 개념의 것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제 AAS라는 것을 붙여서 합니다.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무엇.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as a service. 그럼 서비스로서의 스토리지. 그럼 내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옆에 놓고 쓰지 않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웹하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AS라는 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SaaS라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서 깔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aaS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 as a Service.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미들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사서 자기네 서버에 설치하지 않고 중간에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에 계약을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aaS,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구조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없이 서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지금은 서울여대 전산실 안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서버를 바깥에다가 아예 내보내는 거죠. 클라우드 회사한테. 그래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바깥쪽에 내보내고 수강 신청할 때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굉장히 폭주하죠. 그래서 그 경우만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신청해서 쓰는 거죠. 자, 이런 인프라 구조 자체를 바깥으로 다 내보내면 각각의 회사들은 서버가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죠.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마치 굉장한 전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처럼 처음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회사를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을 보면 IT 관련된 기능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AA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IT 관련된 그 기술 구조, 기반 구조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심지어 시스템 관리자의 지식이 없어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인터넷상 서버에 영구히 저장되기 때문에 훨씬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로부터 영원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 이야기를 이미 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나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이 적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랩탑 컴퓨터를 아무데나 옮겨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높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여러 개로 다양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환경은 일관성 있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지죠. 보안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 전문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전산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에 클라우드 쪽에서 공격을 당하면 그쪽에서 물론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죠. 그건 사실 아무 데서나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회사에서 서버를 직접 운영하다가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가 공격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개별로 서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죠. 단점이긴 하지만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격당하는 뿐만이 아니라 무슨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재해, 화재가 났다든지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되면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그 데이터를 가져야겠다 그러면 별도의 서버를 둬서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백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할 수 있느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을 설치해 줄 때 어떤 회사는 오라클을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게 원만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받는 게 천천히 이 서비스가 지원되니까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내 정보,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물리적으로 이게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관한 정보, 특히 국가 지리 정보라든지 몇 가지는 물리적으로 한국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 바깥에. 그래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에다가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런 걸 막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한국 내에 있어야 된다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미국에 있는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 때문에 그런 법들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자, 클라우드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이 퍼블릭은 뭐냐면 누구나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나도 가입해서 쓰는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겠죠.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주로 일반화된 서비스를 하고요. 장점은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작고 이용하려는 비용도 굉장히 적고 단점은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만 쓸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은 쓰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프라이빗은 우리 회사 안에 클라우드를 아예 만드는 거죠. 뭐 그래서 삼성그룹, 뭐 LG그룹 그런 그룹 같은 데는 자체 클라우드를 만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지만 여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트라넷망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특정한 비즈니스 이용자에게만 특화된 경우를 쓰니까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쓰고요. 서비스 품질도 좋고 데이터 보안성도 굉장히 우수한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몇 년 지나면 그 대대적으로 서버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둘 다 쓰는 것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어떤 거는 퍼블릭을 쓰고 어떤 거는 프라이빗을 써서 주로 보안이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들은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CBM 중에서 세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 빅데이터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거다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이 전기 전자 기기로부터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크게 3V라고 해서 V로 시작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볼륨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variety, 굉장히 다양합니다. 데이터의 성격이 뭐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활용하는 속도, velocity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3V를 토대로 해서 빅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되면 엄청난 가치, value가 생긴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2010년 때부터 이 빅데이터 이야기 나와서 벌써 2020년이죠. 보면은 빅데이터에 이제 실제 저장된 바이트 수, 엑사바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는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검색 데이터, 아마존에서는 전자상거래 데이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발생하죠.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내지는 이거와 연합되어 있는 제3의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 뒷단에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새로운 걸 분석해내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또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것도 이 빅데이터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 데이터 많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 회사는 원유가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자산이 풍부한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거의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데이터가 많은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또 다른 이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 다양성, 속도 이야기할 때 주로 정형 데이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이 막혀져 값은 얼마고 이름은 뭐고 이렇게 하는 정형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노래, 음악, 메시지 이런 것들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러지 틀이 짜여져 있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저 학생은 21살짜리 대학생인데 이 말씀이 뭐가냐면 나이가 21, 이름이 직장이 대학생 뭐 등등등이 나오는 게 그게 정형 데이터고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마구 일상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고 비정형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정형 데이터로 바꿔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분석을 하죠. 자, ICBM의 네 번째입니다. 모바일. 자, 돌아가셨던 우리 스티브 잡스. 2007년도에 애플 아이폰을 발명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딱 3년 뒤인 갤럭시 S1을 발표해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폰이 버전 1을 발표할 때 갤럭시가 역시 갤럭시 S1을 발표했고요. 3년이라는 터울이 있었는데 열심히 쫓아서 2019년도에 아이폰이 10을 낼 때 삼성도 갤럭시 S10을 내서 드디어 삼성이 3년의 차이를 추격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 버전이 나갔고 20 버전도 나오고 버전들이 이제 지금 경쟁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이 아이폰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끌어간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이 모바일 싸움이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휴대폰이 저가형으로 해서 이런 틈새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CBM에는 빠져 있지만 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들이 이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입는 거죠. 입는다는 게 안경, 시계, 옷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기본 기능들은 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휴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웨어러블 컴퓨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착용감이 있습니다. 착용감. 항상 입고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보기에도 좋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좀 괴상해 이러지 않고요. 보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액세서리처럼 뭐 시계나 반지나 이런 것처럼 몸에 단순히 착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착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도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웨어러블 컴퓨터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액세서리.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밴드형이죠. 밴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측정하고 스톱워치로도 쓰고 뭐 심지어 이메일, 문자 주고받는 데로 많이 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쓰이죠. 이 밴드형하고 시계하고 사실은 같은 형태인데 이제 이 스마트워치는 진짜 시계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워치 이런 거죠. 이제 밴드는 이제 아까 핏빛처럼 시계 기능도 갖고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밴드처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경, 구글 글래스가 유명하죠. 안경을 통해서 증강현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이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이제 반지 같은 데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결제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의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처럼 입는 거죠. 속옷도 있고 셔츠도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주로 GPS가 내장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요. 몸의 균형을 잡거나 걷는 속도 측정하거나 뛰는지 걷는지 알기 위해서 압력 센서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구글의 더 토킹 슈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말하는 신발이죠. 그다음에 셔츠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셔츠를 통해서 셔츠 쪽에 바깥쪽에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일부 부분을 이렇게 SNS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화면을 대신한 옷을 또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속옷 같은 경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셔츠하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건강과 관련돼서 측정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든지 피부의 상태, 뭐 심장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속옷이고요. 이제 신체 부착형, 패치라든지 전자 문신, 타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패치로 붙여 있으면 여러분들 파스 생각하시죠. 그래서 통증 완화, 근육 치료, 자세 교정, 그다음에 심전도 측정, 그다음에 근력 상태 측정 이런 것들을 이제 패치용으로 많이 쓰고요. 전자 문신형, 문신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심전도라든지 두뇌 근육들의 어떤 상태들을 측정하고 다른 계기하고 또 연결하는 또 그런 장치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체 이식형인데 우리 몸 안에다가 집어넣는 웨어러블 컴퓨터죠. 컨택트 렌즈가 그렇죠. 컨택트 렌즈. 이 컨택트 렌즈는 왜 집어넣을까? 주로 눈물에 보면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의 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눈물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당뇨병 지수 모니터링에 컨택트 렌즈를 많이 쓰고요. 또 전신에 착용을 하면 근력 강화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 걸음걸이 재활 시스템
인간의 어떤 근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심지어 이제 군인들의 군사 훈련용 이런 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칩 같은 거를 사람한테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그래서 피부에 삽입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몸에 삽입하기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이제 삽입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혹시 뭐 고독사라고 그러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해서 위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끄기도 하고 놓기도 하니까 아예 마이크로칩을 임플란트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웨어러블 컴퓨터 이야기를 했고요. 자, WBAN이라고 있습니다. B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퍼스널 에어리 네트워크와 비슷한 겁니다. 무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몸 근처의 네트워크입니다. 사람 몸 근처에 붙어 있는 거죠. 꼭 앞에 웨어러블 컴퓨터처럼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물건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된 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체 정보들을 부착해서 내지는 뭐 착용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기구하고 또 통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웨어러블 컴퓨터 못지않게 많은 생체 정보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WBAN, WBAN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착용한 옷이나 인체의 여러 디바이스 간을 연결해서 통신하게 해주는 무선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구동되고 데이터가 주고받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앰뷸런스 다음에 의료 기록 이런 데에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고, 필요하면 이제 긴급 출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WBAN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